오늘 전해주실 그 특강 제목은 주제는 기독교와 자유통일입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요 근방에서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매일 이 세문안교회 앞을 지나다닙니다. 요즘은 사무실이 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한국 개신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쓴 이 팻말을 유심히 보곤 합니다. 1887년에 말하자면 교회를 설립을 했으니까 올해 그러면은 122년째죠. 122년째. 저는 세문안교회 한 강신명 목사님이시잖아요. 11.6 사건 나고 나서 박 대통령 돌아가실 때 국장했을 때 그때 김수환 추기경하고 불교 대표하고 나오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의미 있는 기도를 하시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제가 좀 거창하죠. 사실은 한국 기독교와 자유통일이라는 이 주제는 그 주제 하나하나가 역사와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합쳐가지고 한 60년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소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신파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고신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칼빈주의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또 해외여행을 많이 하니까 돌아다녀보고 이런 결론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 장로교의 말하자면 중심교리인 칼빈주의를 주류 신학으로 채택한 나라는 다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위스, 물론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만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정치를 했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옮겨가고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가고 이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센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흔히 보수신학으로 일컬어지는 칼빈주의가 핵심이 된 나라. 아마 역사적 순리를 따른다면 우리나라도 이 칼빈주의의 정신 덕분에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한 국민들의 정신을 좌우하는 것은 종교죠.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종교를 통해서 건축, 종교를 통해서 음악, 미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 커다란 이 모태 역할을 종교가 해왔기 때문에 그 국민과 국가가 어떤 종교를 주류 종교로 선택을 하느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종교를 주류 종교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새 이슬람 국가가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한때 7세기, 8세기, 9세기 이럴 때는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독교와 달리 기독교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됨으로써 기독교가 한 번 더 거듭나는 그런 내부 개혁을 거쳤는데 비해서 이 7세기에 사우디 사막에서 시작한 이슬람은 지금까지 내부 개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내부 개혁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그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같이 엉켜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칼빈주의, 장로교가 중심이 되는 이 기독교를 주류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뭐 감리교 신도였죠. 그러나 그분은 개신교 전체의 정신을 받아들인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에 의해서 그분을 매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주춧돌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매개로 해가지고 또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도 아주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 정신,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 세 가지를 얻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따라서 위대한 기독교 신도의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 인류 국가를 건설한다 하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도 그때 누가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를 꿈꿀 수 있겠느냐? 그때 한번 돌아가셔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것은 꿈도 꾸지 못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 인류 국가가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안 돼. 한민족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서울예대 노숙자한테 물어도 가능하다고 볼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이 커졌습니까? 그것은 실력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른 실력이 뭐냐? 경제력, 과학, 기술력.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인류국가의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통계를 이렇게 쭉 보면요. 삶의 질이라는 통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로 이 복지 부분, 건강, 의료, 특히 평균 수명, 교육 수준 이런 것을 종합해서 UNDP에서 내는 통계를 보면 우리는 항상 세계에서 25등 내지 26등입니다. 유럽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우리 한국의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선진국이 못 됐냐?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냐 하면은 우선 통일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래가 아주 불안하다. 한국은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한국이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휴전선이라는 댐 밑에 살고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유통일하면은 우리는 인류국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분단이 이렇게 오래 계속이 되면은 아마 뒷걸음칠 겁니다. 적화통일하면은 우리는 야만 상태로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푸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전반전이 무승부로 끝났어요. 1950년 남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죽다가 살아나서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휴전선에서 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전이 끝난 겁니다. 스코어로 말하면 1대1이에요. 53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6년 동안 평화가 너무 오래 계속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대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평화가 번영의 시대, 자유의 시대가 열렸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통일도 되고 일국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 이해가 가는 것이 이 축구를 하다가 하프타임이 있는데 하프타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50년이 넘으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가끔씩 일깨워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쪽에서 떼물 무단 방류해가지고 6명이 임진강 변에서 캠핑하다가 졸지에 죽었다든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또는 간첩이 최근에 잡혔다든지 하면 깜짝깜짝 놀랐다가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항상 깨어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아직도 휴전 중이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다라고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일깨워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고 언론이 해야 되는데 이 사회 지도층이 해야 되는데
사회지도청이 그런 각성과 관련되는 말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쟁 위기를 도발한다느니 해가지고 계속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욕먹는 말 안 하면 더 마음 편하지 해가지고 아무도 한국이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다. 따라서 인류국가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었다. 자유통일해야 된다 하는 명제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4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지난 61년 동안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한 다음에 첫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호국을 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했습니다. 건국, 호국,